네, 안녕하세요. 이번 IoT 큐브 컨퍼런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식별 및 취약점 탐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고려대학교 컴퓨터보안연구실의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 2016년부터 고려대학교 컴퓨터보안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동안 제가 주로 진행했던 연구 분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이제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션이 좀 블록체인 보안에 관련된 세션이지만 제가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방위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하게 오픈소스의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취약점, 보고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는 거는 소스 코드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 리눅스 커널이나 FreeBSD 같은 운영체제,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나 뭐 미디어 관련된 오픈소스 등 실제로 수천만 개 이상의 오픈소스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들의 상응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라이선스를 준수한다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런 OSS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개발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오픈소스를 가져다 씀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뭐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OSS의 재사용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성과 더불어 OSS의 수와 재사용의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되지 않은 OSS의 재사용은 다양한 보안 위협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취약점 전파, 그리고 라이센스의 위반, 혹은 최근에 굉장히 핫한 공급망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 취약점은 2018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이중지불 취약점인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런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팀은 해당 취약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취약점을 패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특성상 동일한 코드가 다른 소프트웨어로 재사용되는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혹은 또 포크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중에 해당 취약점을 적시에 패치하지 못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피존코인의 예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피존코인은 적시에 이 취약점을 패치하지 못해서 약 15,000불 이상의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OSS로부터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예방하거나 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놓고 제가 박사과정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OSS 구성 요소를 재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버전을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소프트웨어의 명세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어떤 구성 요소의 내부에 포함된 이제 취약 코드가 내 소프트웨어로 전파가 되었는지를 일종의 코드 레벨 스캐닝을 통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내가 쓰고 있는 OSS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과 이제 코드 레벨에서 실제로 취약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인 센트리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소스 코드가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크게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수정된 OSS의 재사용과 중첩된 OSS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제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OSS를 재사용할 때
특히 이제 C와 C++ 같이 어떤 패키지 매니저가 아니라 코드 레벨로 OSS를 재사용하는 경향이 잦은 언어에서는 이런 OSS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일부분만 쓰거나 혹은 뭐 일부 이제 코드나 구조를 변경하면서 쓰는 그런 수정된 재사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zlib이라는 어떤 컴프레션 라이브러리에 아주 작은 코드 부분만을 재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코드 수정을 가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커널과 zlib 사이에 공통된 코드 유사도가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센트리스 이전에 이런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자 했던 기술들은 두 소프트웨어 사이에 이런 코드 유사도를 가지고 만약 이 유사도가 어떤 인계값 이상이면은 재사용 관계가 성립이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수정된 OSS 재사용은 두 소프트웨어 사이의 코드 유사도를 굉장히 낮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 기술들은 커널이 지립을 쓰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많은 미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계값을 낮춰버리면 이런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낮춰버리면 이제 중첩된 구성 요소로 인해서 아주 많은 오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PHP와 몽고DB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PHP와 몽고DB는 둘 다 PCR이라는 어떤 정규 표현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PHP와 몽고DB 사이에 직접적인 재사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PCR이 코드로 인해서 PHP와 몽고DB 사이에 적지 않은 코드 유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들은 PHP가 몽고DB를 쓰고 있다. 혹은 몽고DB가 PHP를 쓰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OSS 구성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센트리스라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이 센트리스가 활용한 가장 핵심 기술은 코드 세분화 기술인데요. 저희는 개념적으로 OSS의 코드 베이스를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OSS의 고유한 코드 부분, 뭐 자체 개발 코드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고유한 코드 부분들이 모여 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영역과 이제 반대로 다른 소프트웨어로부터 빌려온 코드들이 모여 있는 이 바로우드 코드의 집합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화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앞선 예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오른쪽 중첩된 구성요소 예제를 보시면 이 PCRE의 코드는 PHP와 몽고DB의 바로우드 코드에 속하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몽고DB의 바로우드 코드를 모두 빼고 몽고DB의 고유한 코드만 가지고 PHP와의 코드 유사도를 측정을 하면은 아마도 코드 유사도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PHP가 몽고DB를 쓰고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저희는 OSS의 바로우드 코드를 모두 빼고 해당 OSS의 고유한 코드만 가지고 타겟 프로그램과 코드 유사도를 측정해서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코드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초 OSS 구성 요소를 식별할 어떤 풀이 되는 구성 요소 DB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GitHub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수천 수만 개의 OSS의 소스 코드를 수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수많은 구성 요소 OSS들 중에서 내가 코드 세분화를 진행할 OSS 하나를 S로 놓고 이제 나머지 어떠한 하나의 OSS를 L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S와 L 사이에 공통된 함수를 측정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어떤 공통함수 F가 S보다 L에서 먼저 등장을 했다면 저희는 이 함수 F는 S의 바로우드 코드에 속한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함수 F가 S의 바로우드가 아니라 고유한 코드에 속한다면 항상 S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벌스데이트를 계산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GitHub 같은 경우는 코드가 최초 커밋된 날짜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뭐 S의 여러 버전 중에 이 함수 F가 가장 먼저 등장한 버전의 릴리즈 데이트를 벌스 데이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후자, 즉 버전의 릴리즈 데이트로 활용을 했었고요. 여튼 어떤 공통함수 F가 S보다 L에서 먼저 등장을 한 경우 저희는 이 함수 F가 S의 바로우드 코드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함수 F를
S의 코드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과정을 S와 L 사이의 모든 공통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S를 놓고 나머지 모든 OSS와 비교를 해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S의 바로드 코드가 모두 제거가 되고 S의 고유한 코드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럼 다음 스텝으로,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런 S의 고유한 코드만 가지고 타겟 프로그램과 어떤 코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 코드 유사도가 미리 정한 인계값 세타 이상일 경우에 저희는 S가 T의 타겟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다라고 결정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세분화를 활용을 하면은 바로우드 코드를 모두 빼버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첩된 구성 요소로 인한 오탐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계값 세타를 굉장히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재사용도 정확하게 탐지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 파라미터 세타를 0.1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이제 구성요소 DB는 GitHub에서 C와 C++ 상위 약 10,000개의 레포지토리, 이제 스타게스 기준으로 상위 약 10,000개의 레포지토리를 수집해서 구성요소 DB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집된 10,000개의 소프트웨어 각각을 타겟 프로그램으로 놓고 나머지 10,000개의 소프트웨어와 비교해서 어떤 OSS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크로스 컴패리즌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탐지된 전체 구성 요소의 95%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코드나 구조 수정과 함께 재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리스는 91%의 정밀도와 94%의 재현율로 재사용 중인 OSS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센트리스 이전에 좀 많이 활용되던 데자뷰라는 기술과 또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데자뷰는 이제 구성 요소를 딱 식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어떤 두 소프트웨어 사이에 듀플리케이트된 코드를 측정하는 기술로서 구성 요소 식별에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선정된 4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성 요소 식별 정확도를 측정해 봤을 때 이런 수정된 그리고 중첩된 OSS 구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데자뷰는 굉장히 많은 오탐을 만들어내서 정밀도가 10% 이하를 보여주었고요. 심지어 그 탐지율, 재현율 역시 최대 40%까지만 보여줬던 반면 센트리스는 95% 이상의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구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인 센트리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전파된 취약한 코드를 직접 코드 레벨 스캐닝을 통해서 탐지하는 무버리라는 기술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버리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전파된 취약 코드는 사실 탐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OSS에 어떤 알려진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보통 CVID가 할당이 되고 MVD와 같은 어떤 공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이제 제공되는 정보에는 이제 취약한 소스 코드가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제 그 취약한 소스 코드를 보고 해당 코드가 내 소프트웨어 코드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까 하고 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취약 코드가 전파될 때 그 알려진 취약 코드와 동일한 코드 형상으로 전파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굉장히 다양한 코드 형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제를 들어보자면 해당 취약점은 2014년에 루아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DOS 취약점인데요. 이 취약점은 최초 루아에서 발견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런 취약한 버전의 루아를 재사용하는 레디스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코드 스니펫은 루아 팀에서 이 취약점을 패치한 패치 코드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 스니펫은 이제 레디스 팀에서 전파된 취약점을 패치하는 코드 스니펫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함수가 똑같은 DOS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DOS 취약점을 패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수의 구문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은 루아 팀은 루아 5.2.3 버전에서 해당 취약점을 패치를 했었고요. 반면에 레디스 개발팀은 훨씬 더 옛 버전의 루아 5.1 버전을 재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루아 5.1에서 루아 5.2.3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취약 코드의 코드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록 동일한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전파된 취약 코드는 알려진 취약 코드와 전혀 다른 코드 형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코드 형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취약 코드를 탐지하고자 했던 많은 기술들은 이런 취약점을 탐지하지 못하고 많은 미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어, 앞서 말씀드린 예제와 같이 다양한 코드 형상으로 전파되는 그런 취약 코드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버리라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무버리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앞서 보여드린 그런 취약 코드 혹은 뭐 취약 함수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짜로 취약점과 아주 관련이 깊은 가장 핵심적인 코드 라인들만 고려해서 취약점의 전파 유무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세한 이제 무버리 알고리즘을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래와 같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초 취약점이 도입이 되었을 때 가장 오래된 취약 함수를 FO, 그리고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고 이제 패치되기 직전 가장 마지막 그리고 알려진 취약 코드를 FD, 그리고 취약점 패치가 적용된 이후에 이제 안전해진 그런 함수를 패치 함수 FP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버리는 최초 하나의 취약점이 주어지면 그 취약점의 취약 시그니처와 패치 시그니처 두 가지 시그니처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후에 생성된 시그니처를 활용해서 타겟 프로그램 안에 어떤 전파된 취약점이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그니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워킹 example을 활용할 건데요. 이 예제는 2016년에 제스퍼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힙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입니다. 무버리는 이제 최초 취약점이 주어지면 이 취약점의 가장 오래된 취약함수와 알려진 취약함수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이후 이 두 가지 취약함수를 대조를 해서 핵심적인 코드 라인만 뽑아서 취약 시그니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무버리는 아래에 보이시는 세 개의 핵심 코드 라인을 고려했는데요. Essential, Dependent, 그리고 Control Flow 코드 라인 세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Essential 코드 라인인데요. 저희는 Essential 코드 라인을 취약점 패치에서 삭제된 모든 코드 라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취약 함수에도 존재하고 알려진 취약 함수에도 존재하는, 즉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코드 라인을 Essential 코드 라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오른쪽에 빨갛게 하이라이트된 세 가지 코드 라인 중에서 라인 9번이 가장 오래된 취약 함수에도 역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라인 9번을 Essential 코드 라인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패치에서 삭제된 코드 라인들은 보통 취약점 발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센셜한 코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오래된 함수와 알려진 취약 함수를 둘 다 고려하는 이유는 앞서 예제에서 소개시켜드린 그런 레디스와 루아 사례 같이 옛 버전의 취약 코드가 전파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커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센셜한 코드 라인이 추출을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무버리는 디펜던트 코드 라인을 추출하는데요. 이 디펜던트 코드 라인은 이센셜한 코드 라인이 존재하는 그 취약 함수 내에서 이센셜한 코드 라인과 컨트롤이나 데이터 의존성이 존재하는 코드 라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라인 8번, 이센셜한 코드 라인과 컨트롤 디펜던시가 존재하는 라인, 그리고 라인 14번, 이센셜한 코드 라인과 어떤 데이터 의존성이 존재하는 라인들이 디펜던트 코드 라인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디펜던트 코드 라인은 실제 원본 취약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던 그런 취약점이 발현되는 환경이 여전히 타겟 프로그램에도 전파가 되었는지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플로우 코드 라인도 추출을 하는데요. 이제 때때로 개발자들은 이런 전파된 취약점을 인지하고 해결을 할 때 취약 함수 내에 어떤 조건문을 넣어서 코드 세니타이제이션과 같은 식으로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 취약 소프트웨어에서의 이센셜한 코드 라인까지의 그 프로그램 실행 경로가 여전히 타겟 프로그램에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트롤 플로우 코드 라인도 역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라인 3번과 라인 8번이 컨트롤 플로우 코드 라인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센셜, 디펜던트, 그리고 컨트롤 플로우 코드 라인들을 모두 모아서 무버리는 취약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패치 시그니처도 만들어내는데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이센셜한 코드 라인을 추출할 때 무버리가 패치에서 삭제된 코드 라인을 고려하였다면 이제 패치 함수에서 패치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치에서 추가된 코드 라인을 따로 추출을 해서 이센셜한 코드 라인으로 고려를 하고 이제 똑같은 작업을 진행해서 패치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그니처를 생성한 후에 무버리는 타겟 프로그램에 전파된 취약점이 있는지를 식별을 해보는데요. 만약 타겟 프로그램의 어떤 함수 f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무버리는 이 함수 f가 전파된 취약 코드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f가 취약 시그니처 안에 있는 모든 코드 라인을 다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f가 패치 시그니처에 존재하는 모든 코드 라인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함수 f의 구문이 가장 오래된 취약 함수 혹은 알려진 취약 함수 둘 중에 하나와 어떤 유사한 코드 형상을 보일 때 무버리는 f가 전파된 취약 코드다 라고 판단하고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저희는 MVD로부터 약 4,200여 개의 CV 취약점 패치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GitHub에서 인지도가 높고 굉장히 많은 OSS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10개의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제 구문 유사도를 측정할 때 활용했던 인계값 세타를 0.5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측정할 때 저희는 기존의 취약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인 리디버그와 버디 이 두 가지와 무버리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선정된 10개의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툴은 434개의 취약 코드를 탐지를 했었는데요. 이제 무버리는 그중에 415개의 취약 코드를 96%의 정밀도와 재현율로 탐지를 함으로써 탐지 정확도가 월등히 좋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런 다양한 형상으로 전파되는 취약 코드를 고려하지 못한 리디버그와 버디는 굉장히 많은 미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리디버그는 271개의 취약 코드를, 버디는 362개의 취약 코드를 탐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버리는 리디버그보다 2.5배 이상, 버디보다 5.8배 이상이 더 많은 취약 코드를 탐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OSS 재사용으로 인해 전파된 취약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픈소스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간 진행된 다양한 연구로부터 발견된 64개의 취약점을 저희는 국내외 유명 IT 업계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보고를 했었고요. 이제 여기에는 구글, 애플 이런 유명한 IT 회사와 더불어 리눅스 커널, 레디스, 깃과 같은 유명 OSS 커뮤니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온 예시는 이제 작년에 보고했던 안드로이드와 애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블루투스 기기의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취약점을 보고했을 때 구글 팀에서는 버그 바운티가 인정이 되어서 약 2,000불의 상금도 실제로 수여를 받았었고 애플 팀에서는 이제 이 취약점이 알고 봤더니 TV, 와치, iOS 등등 모두 다 존재하더라라는 답변과 함께 패치를 했다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OSS 커뮤니티, 앞서 예제에서 소개시켜드린 레디스라는 커뮤니티에 보고했던 취약점이고요. 2020년에 레디스 최신 버전에서 저희는 루아의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취약점을 레디스 팀에 보고해서 새로운 CVID를 발급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취약점 보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국내외 기업 간의 반응의 그런 온도차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국외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취약점을 보고하면은 너무 고맙다,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바로 패치를 할 거고 이제 뭐 어떻게 찾았냐와 같은 이제 좀 추가적인 디스커션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았다면 조금 이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취약점 아니다 라고 단정 지으시거나 보고를 무시하거나 패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약점을 보고 받는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이나 뭐 저의 입장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글로벌한 IT 기업들이 다 버그 바운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내부 보안팀만으로 취약점을 탐지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외부의 리포트를 받아서 검증을 하고 진짜 취약점이면 패치를 하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국외 기업의 그런 오픈 마인드를 좀 본받아서 취약점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를 해 나간다면 좀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히 의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시켜드린 센트리스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보안 기술들을 다 집약을 해서 저희는 레브라도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IoT 큐브 서비스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좀 무료로 누구나 활용해 볼 수 있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느낌이라면 레브라드는 좀 더 전문성 있게 이제 상업화된 서비스로 운영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유저가 어떤 인풋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레브라도의 아웃풋으로 어떤 OSS 구성 요소에 무슨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취약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취약점을 패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공급망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명세서, S본까지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어, 사실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항상 내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내에도 다양한 서브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서브 컴포넌트 안에 보안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끊임없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보안 한번 점검을 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전 단계에 걸쳐서 보안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제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내가 재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버전을 쓰고 있는지, 취약 코드는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좀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IoT 큐브나 레브라도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컴퓨터반연구실의 우승훈이었고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승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특별히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데이터, 구성 요소 식별 및 취약점 탐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주 유익한 발표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연사분을 모시고 같이 질문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 교수님, 예, 우 교수님 나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동안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채팅창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은 특별히 아직은 없고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좌장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이 혹시 환경적으로 볼 때 이제 개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이용했을 때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취약점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따진다면 혹시 그 데브섹옵스 환경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고요. 이제 실제로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게 이제 지금의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중간중간에 그런 보안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투입이 되면 훨씬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렇게 데브섹옵스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면 정말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도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담당한 그 스마트 공장 융합반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의 이 제조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탑재된 여러 가지 이제 OSS 기반의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탐지해보고 패칭해 볼 수 있는 어떤 유스 케이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뭐라고 질문이 왔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에 좀 띄워주시고요. 네, 좀 키워서. 질문 있네요. 개발하신 부디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었는데 취약한 함수가 있더라도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취약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던데 그 이유가 세 번째인 컨트롤 플로우 코드 라인에서 필터링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이었네요. 굉장히 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표에서 소개해드린 기술은 지금 IoT 큐브에 업로드된 기술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연구를 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oT 큐브에 올라가 있는 기술은 말씀주신 버디가 맞는데 사실은 이제 취약한 함수가 호출되지 않아도 취약한 함수가 코드 레벨로 그대로 포함만 돼 있으면 탐지가 되거든요. 아마도 일부 코드가 좀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혹시 자세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파일을 제 메일로 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 검토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속적인 또 추가적인 답변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